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혜 논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 앞에 일명 과잠을 입은 대학생들이 즐비했죠. 기획된 연출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3 조기 대선 D-50일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와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 잡음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혼하면 축가는 누가 부르나요? 지난 주말 1호 트롯 부부로 거듭난 가수 은가은, 박현호 씨의 소식과 함께 연예계 뉴스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10시부터니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30분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법원 건물 4층에 있는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된 5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과 법정 내 모습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호처에서 요구한 차량을 통한 지하 출입을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또 재판부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법정 내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시열 기자, 오늘 재판 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여부를 과연 인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증인신문 절차에서 직접 본인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파면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서 그동안은 불출석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원이 지하 주차장도 허용을 하고 재판 과정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형사소송법 89조에는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는 재판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전 기준이 있다 그러면 재판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개 출석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을 총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떤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례에 반드시 따라하는 의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망신주기식이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망신주기를 통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재판부의 난처한 입장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와 간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곧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이라는 혐의를 이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 있는 재판받는 모습만 공개해도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재명 전 대표는요 지금 5번이나 재판받고 있지만 한 번도 방송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형평성도 같이 고려해서 비공개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망신주기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의 어떤 그 선택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뀐 환경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이제 공개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었죠.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네. 취재에 또 자유라는 보장이 있거든요. 네. 자유라는 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슬로건에 봤을 때는 이런 환경적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말씀드렸지만 취재에 대한 자유의 면에서는 공개가 하는 게 맞고, 저는 판사가 또 지기현 판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구속 취소했을 때도 11월 240시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이런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 촬영을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특혜 지적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 공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첫 공판인데 보통 신원 확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재판장이 우선 개정합니다라고 이제 일성을 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피고인은 나와 있는 분에 대해서 이름과 생년, 월일, 주소나 직업, 가족관계 등을 확인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업에 있어서 무직이라고 답변한 맞아요. 적이 지금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재판장이 처음에 시작은 신원부터 확인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름, 생년월일, 뭐 현재 직업, 어디 거주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직업은 무직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오늘 지난번 전 대통령의 답변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대안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해를 하냐 이런 질문이 아마 이어지면서 네.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네. 이 증인으로 2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던 현역 군인들인데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재판 쟁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쟁점 자체는 그 조성현, 김영기 이분이 각각 경비단장 대대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최선전에 이제 조직화된 대대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이진우 수방사랑 이제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된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조작일 가능성, 기획설 이런 주장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그 현직 대대장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어떤 33개의 녹취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어떤 지휘 체계로는 또 복면 복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졌던 그 명령 체계에서는 카톡 그리고 비아폰이 아닌 어떤 전화로 녹취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쟁점들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저는 이제 진행이 곽종근 사령관이 네.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녹취가 공개됐었는데요. 네. 김병주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민주당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해서 그를 실토하는 그런 녹취와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지, 정말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민주당 측에 원하는 답변을 한 건지
한 건지에 대한 우선 판단, 신빙성이나 판단 먼저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박선원 전 민주당 의원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했을 때 그 필적이 사설 감정에 의하면 90% 이상이 일치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아마 형사재판 들어가면 그 증거로 인정할 수 없을지 그것도 신빙성 따질 거다 그래 봅니다.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헌재와 똑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증거와 논리, 법리에 따라 가지고 입장을 아마 유지할 걸로 그래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4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50명도 아니고 500명인데 네. 그 진술도 500명이 또 각자 생각하는 또 자기의 주관적 판단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또 이렇게 조각조각을 하나로 퍼즐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파면의 그런 어떤 단심이 아니라 어떤 삼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년이 걸릴 그렇죠, 수도 걸릴 수 있다고요?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오래 갈까요? 오래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오래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634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2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쟁점도 지금 증언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엇갈리는 증언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따진다 그러면요. 몇 년이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곳은 417호 대법정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417호 대법정이 왜 다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역설적으로 또 역사적 현장이 또 417호인데요. 네. 한번 언론에서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150석 규모. 즉 가장 헌법재판소, 크군요. 예, 가장 네. 크다 보니까 또 네. 여러 가지 관심도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의 또 예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들,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417호가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재판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는 417호가 또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고 또 비운의 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첫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어제였죠. 주말에 처음으로 사저로 이동하고 나서 외부 활동에 나서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로 알려져 있죠.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우 대변인, 편안한 차림이었다고 하고 또 지금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연판장 돌면서 사퇴 촉구 목소리 듣고 있는 김성훈 차장도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구금 상태가 아닙니다. 예. 자유로운 외부 활동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가, 지하 1층 상가가 한 50개까지 모여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편의시설이 많을 건데 예. 거기에 가서 그동안 뭐 이용을 못 받던 어떤 상가 친밀한 분이 있으면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원래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렇죠. 동네 주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면서 또 기운을 얻기도 하고 또 상가를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그분도 낮았습니다. 예. 한 자릿수 정도밖에 불과했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직전에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임 대통령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단지 내 분위기는 말씀대로 크게 경직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뭐 가서 사진 찍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가서 물어보시면 찍어주실 거다 이렇게 경호 직원이 대답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편안한 주말 산책이었던 것 같은데 사저 복귀 때 마중 나온 일부 지지자들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임기 다 못 채운 것 두고도 뭐 3년 하나 5년 하나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내놓으면서 이 발언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 네, 논란이 크죠. 사실 5년 임기를 다 마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고 그걸 평가받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당의 입장에서는 또 정권 연장이 또 목표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고 3년이나 5년이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에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나 언행 자체가
사실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인데 그 부하들은 다 지금 다 영의 몸에 있어서 구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두 번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이고 저는 구속 사유가 저는 사실은 증거 우려, 뭐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는 굉장히 구속 사유가 명확한 것인데 어떻게 우두머리가 저렇게 거리로 나서서 또 메시지도 본인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예. 지금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저 퇴거 당시의 언행 하나하나에 정말 주목도가 높았던 금요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썼던 모자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빨간 모자에 Make Korea Great Again.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이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썼던 이 마가 그 유명한 모자를 또 분뜬 거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둘이 또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우 대변인. 일단 저기 나오신 지지자분들이요. 이제 풍찬 노숙하고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감사함을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히려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더 이제 비인간적인 얘기 듣겠죠. 자기한테 그렇게 몸을 바쳐서 이제 애정을 주고 응원해 줬었는데 모른 척하면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가서 자기들 응원해준 분들한테는 뭐 포옹도 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메시지가 뭐가 나오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주부터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관련되거나 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빨간 모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 의미로 본인이 편안하게만 착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 쓴 모자지만 또 거기에 본인의 평소 정치적 소신도 좀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퇴거 당시에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또 여럿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잠시 또 현장에서 접점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부 대학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하나같이 뭐 대학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명 과잠, 이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차림의 학생들과 대통령이 또 함께 포옹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학생들이 일부 지금 과잠, 이 대학생 학과 점퍼를 때맞춰 갖춰 입으면서 일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앞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빨간 동그라미 쳐서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뒤에 이 앞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지지자들을 마주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현장 앞쪽에 위치합니다. 이날 참석한 일부 대학생들 가운데에서는 탄핵 반대 대학생 모임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좀 앞으로 와달라, 앞쪽으로 배치해주겠다 이런 대통령실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고 뭐 일부 유튜버는 현장 정리를 했다고 하기도 하죠. 뭐 50, 60, 70대 들어오시면 안 되고 뭐 젊은 층들이 좀 앞쪽으로 와달라 이런 목소리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애초에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지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연출이 명확한 것이죠. 이제 과잠을 입으신 분이 자유대학의 대표라고 하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죠 후보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듯이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이제부터 진짜 청년들을 만나야 된다. 저기서 더 문제인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은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몸을 바쳤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배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제의 정치, 가짜의 정치, 그러면서 입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치. 저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보고 싶고 진짜 청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울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연출이건 아니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젊은 층의 관심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저 퇴거 당시의 이 모습도 그랬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토요일에 대학가 햄버거 집에서 학생들과 회동 갖고
또 전환길 강사, 또 개몽됐다 발언으로 유명한 김계리 변호사와 함께 청년들과 접점을 만들었던 게 또 언론 보도를 타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 일명 윤심은 자꾸 2030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40%의 높은 지지율에 기본적인 밑에 바탕은 젊은 MZ 세대거든요. 10, 예. 20, 30 세대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대학생 시국 선언이 그때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전국에 4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애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경호 인력에 대해서 뭐 앞으로 나올 때 뭐 인솔을 받아서 얘기하는데요.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저렇게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저렇게 안내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네. 신원 확인까지 합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대통령과 접촉을 하거나 악수하거나 포옹을 해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청년들만 예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시민과 접촉할 때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 관계없이 다 밀착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내려왔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별히 더 청년들 감사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지지층들이 중심이 청년들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 청년들 앞에 나온 거지 저게 무슨 의도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왜곡하는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경호 문제의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좀 다지는 차원의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파면 결정에 동의한다. 20대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30대에는 76%, 다소 높고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거는 두 분께 같이 여쭤볼게요. 이번 대선 지금까지 봤을 때 2030의 표심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서재원 이제 부위원장님. 표심은 지금까지는 정중동이다. 왜냐하면 정중동이다. 5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그리고 당의 언행 그리고 정책을 꼼꼼히 판단하실 것 같은데 예. 다만 우리 지지율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술과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됩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빛이 즉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아산이라는 거제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대를 하면서도 또 탄핵은 반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민주당에서만 계속적인 공격 그리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면 정말 지금 아니라 내일 뭐 선거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민주당으로 오겠지만 아직 50일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의 자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도 짧게 좀 전망을 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좁히면은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가 높지만은 정당끼리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뭐냐? 헌재에서 나온 결과를 승복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결정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세대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요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 그리고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대선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주말 사이에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1일까지만 하더라도요. 본인이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선거에 나갈 때까지 도와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오후 저녁쯤이었죠. 혼자 산책을 하면서 고민을 거듭해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하면서 네.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경선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한 것 같아요. 지금 경선이 지금 과열될 수가 있다. 지금 26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16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과열되면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그 고민이 가장 컸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고 버리고 돌아갔을 경우에 버리고 다시 나왔을 올 수가 경우에 없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장을 민주당에 뺏겠다는 또 그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요. 왜 경선
그 불출마를 유승민 이제 하니까요. 전 의원 이제 아마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느 정당이든 간에요. 그 정당에는 후보를 뽑을 때는 상대 정당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상대 정당한테 승리가 유리한 약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역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모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선택 조항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걸 좀 승복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탈당 후에 사실 무소속 출마도 살짝 내심을 밝히긴 했어요. 어제 사실 SNS에 이런 경선 불출마가 나오자마자 어떤 언론에서는 아예 대선에 불출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시 의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의원 측에서. 그렇죠.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정치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불출마라고 딱 못을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경선 불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든가 무당층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지 아마 확인을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3일 이후에라도 무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그 사이에 메시지를 내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런 네. 기대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추대론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추대론, 지금 추대론은 것은 뭐 일부 여론에서 얘기하지만 네. 추대론은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지도자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만약에 그리고 우리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결혼은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원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방송 들어가고 나서 속보가 떴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네네. 그러면 약간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본인이 가진 소명이 뭐냐면 대선에 대한 총괄 지휘죠. 지금 2달 동안 펼쳐질 우리나라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에서 사고가 없이 잘 완주돼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국무총리에서 가장 큰 의무인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랑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네, 받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미국이 가지는 관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또 국내 정치는 국민의 힘과 양 당의 어떤 그 대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난가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 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맸습니다.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을 심하게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래도 조금 전에는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일단 난가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자꾸 러브콜을 부르니까 대망로 한덕수 네. 차출론이 있으니까 이제 미래 대통령은 그러니까 난가라는 난가병인데 난가. 사실 난가병은 아니고요. 남한병입니다. 남한병. 네? 예, 남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책임, 자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락가락이 아니고 저렇게 물음표적인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대화도 본인들 측에서 당연히 노출시켰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네. 모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한덕수 대행을 차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국민의힘 중진이라든지 뭐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로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나만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께서는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 이거였네요. 난가병이라는 게. 그렇죠, 네. 아. 심각한 병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방금 네. 트럼프 정상과의 이제 전화 통화에 대해서 뭐 우리가 흘렸다, 국민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행도 흘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전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이미 중앙일보에서 보도됐죠. 중앙일보에서 외교 담당하는 출입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발, 그러니까 외교 라인 통해서 취재가 돼가지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국무총리실에서 거기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명백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난가병이 아니라 저는 난대병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난데? 난데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 난데 누가 감히 내 옆에서 고개를 기웃거리는 거냐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일극 체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는 공천으로 보상을 해주고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전부 다 숙청시켜서 제명 비명 행사를 하게 만들었었죠. 그랬던 분위기 때문에 난대병이 더 심각하고 이번에 대선에 가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주의 정책이라든가 시장 경제, 반시장주의 경제 정책, 그다음에 친중, 종북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래 봅니다. 네, 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옆눈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딱 앞을 보고 가시지 뭐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문화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네, 이준우 대변인, 지난 주말 다들 바삐 움직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하는 기간입니다. 네. 등록하고 나서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전부 다 견제를 많이 날리는 견제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카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이미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능력을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었었고 이번 탄핵 때도 잘 이끌었었죠. 그리고 두 번의 국무총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하면서 특히 특이한 건 뭐냐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과 맞서 싸운 그런 이제 정치인이다라고 분류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네. 또한 이분이 지금 고향이 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균형 인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 경선에 참여하는 많은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서 띄운다고 해가지고 네.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지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의지를 정리하고 나서 먼저 이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비명 3명 4파전으로 지금 치러지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경선이다, 그런 방식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후보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룰 자체에 대해서는요. 100% 만족할 수 있는 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 룰에 대해서 본인들은 유불리를 따지진 않고요. 예초부터 이제 룰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선수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룰 이후에 각자 후보들이 걸어온 길이 각자 조금 다릅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통,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김두관 지사도 사실 그 이장 출신으로 해서 네. 어떤 농어촌 관련해서도 또 개헌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책도 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경선 토론 때
각자의 목소리를 저는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은 어제까지 그리고 네. 지금부터는 각자 정책을 내세워서 이제는 잘하기 경쟁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부분 모든 후보 군수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양자 대결 한번 보시면은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지사와 가장 양자 대결 퍼센트입니다. 압도적인 1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은요 후보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후보를 정하려고 이제 게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집이 안 되고 무당층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측에서 후보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함께 중도층과 무당층이 흡수를 하겠죠. 서로 흡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에서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강에 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네 번째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새벽에 SNS에 올린 글이 좀 화제인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안철수. 이 내용을 봤더니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안철수다.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대선에 이번에 나오면 네 번째입니다. 2012년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단일화하면서 대선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21.4%라는 높은 이제 지지를 얻었었죠. 그리고 네. 지난번 대선에는 국민의당으로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 했었고요. 이번에 네 번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한번 기회를 줄만하다라는 그런 동정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호남에서 또 안철수 의원이 한번 국민의당 시절에 의석수를 23석인가 확보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호남표를 가져오면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약간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IT 관련돼 가지고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첫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AI라든가 이런 거. 네네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대표를 약간 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은 네. 이재명을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게 슬로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덕수를 이길 후보는 나라고 지금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5월 이후에는 뭐 단일화까지 계속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재명 이제 후보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 후보 자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미래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에 정말 통합의 대통령 그리고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AI가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노동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대안 정책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서는 AI도 이용하고 그 이후에 부작용도 준비하자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AI 기업을 탐방하는 것으로 네. 이해하면 됩니다. 경제와 과학이 키워드로 그렇죠.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D-50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판이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달달하다. 좋을 때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닭살. 달빛 아래 고요히 꿀 떨어진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아이고 좋아 죽어. 이 세상 그대와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림 같은 한 쌍이 지난 주말에 화촉을 올렸습니다. 트롯 가수 은가은 씨, 박현호 씨가 지난 주말에 결혼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홍종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두 사람이 저희 MBN 한일 톱10 쇼에 나와서 같이 또 하모니를 맞췄었던 사랑하는 얘기, 이걸 또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결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은가은 씨도 그렇지만 박현호 씨도 정말 큰 사랑 받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높고요.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박현호 씨 이제 이 MBN 불타는 트롯맨 출신인데 이제 또 다른 예능에 이제 두 사람이 노래하는 예능에 함께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사회를 맡은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이찬원 씨가 이제 그 프로그램 MC인데 여기서 이 은가은 씨한테 이거 두 사람 좀 분위기 좋은데 싶어서 일부러 이 애교를 개인기로 하는데 그걸 박현호 씨를 상대로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둘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핑크빛 기류가 형성이 됐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은가은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프로그램 촬영 내내 나를 쳐다보더라. 박현호 씨가?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더라. 삼겹살을 사달라고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한 달을 연락을 하지 않다가 너무 잘생겼지 않냐. 그래서 뭐 자니? 이러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가 일단 실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이어지게 됐다 했는데 또 박현호 씨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사실 이제 은가은 씨가 5살 많거든요. 누나가 자꾸 나를 쳐다보길래 잘 됐다. 친하게 지내야지 하고 삼겹살을 사달라고 했는데 먼저 플러팅을 했다. 네. 아니 오히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 누나가 먼저 연락이 와서 사실 그날 박현호 씨한테 약속이 4개나 있었대요. 4개나 있었는데 약속을 다 제치고 달려갔고 은가은 씨가 그게 굉장히 예쁘고 고마워서 아니 이런 남자 어디 있냐 여기 데려다 놔라 했더니 누나 여기 있어요. 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그날 1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1일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다시 두 번째로 또 그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는데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사실 두 번째 출연 때부터는 비밀 연애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모두가 다 어머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 러브 스토리의 숨은 수은갑이 또 이찬원 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혼식에서 사회가 이찬원 씨였고 또 축가는 절친인 손태진 씨가 불렀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영상 보면 린 씨가 잠시 또 비치기도 했는데 이렇게 트롯 가수들이 총집합하는 뭐 트롯 축제라고도 봐도 무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찬원 씨는 사랑의 오작교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결혼만 하면 뭘 달라가 아니라 내가 축가도 사회도 다 가능하고 내가 혼수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네, 약속 지켜서 이 인간성 좋은 또 이찬원 씨가 사회 받고 또 친구 박현호 씨 친구 손태진 씨가 축가도 불렀고 그 외에도 당연히 뭐 트로트 가수들 젊은 트로트 가수들 총 출동한 거는 기본이고요. 가수 서른도 씨도 오고 또 그의 아들 이유 씨, 포커즈나 아들들로 활동하는 가수인데 이유 씨는 또 박현호 씨하고 또 친구라서 또 10년지기 친구라 오고 그 밖에도요, 뭐 개그맨들도 많이 오고 모델들도 많이 오고 정말 이게 무슨 어떤 뭐 레드카펫인가? 무슨 페스티벌이 열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인지 뭐 시상식인지 모를 정도의 광경이 연출됐다. 은가은 씨가 뭐 결혼식 전에 하객이 너무 안 올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한 현장이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찍는 순서에 스타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 홍석천 씨가 또 이 부부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하객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친구분들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 하는데 여기 막 모델 송혜나 씨도 있고 가수 황윤성 씨도 있고 또 개그맨 문세윤 씨도 있고 코요태는 신지 김종민 씨 다 와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구경하는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겠다 더하기 나는 그러면 누구 옆에서 이렇게 살짝 또 사진을 같이 찍어보나 우리가 이제 윌리를 찾아라라는 거는 사실 이제 윌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동화책 속에서 여기는 여기를 봐도 스타고 저기를 봐도 스타니까 하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은가은 씨가 재치 있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식을 보러 오시는지 연예인 보러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좋았다. 하객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들 안 좋겠습니까?
보니까 정말 예쁜 결혼식을 치르면서 한 쌍으로 거듭나게 된 두 사람인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호사다마라고 해서 결혼식 앞두고 또 이런저런 생각 들게 마련이고 은가은 씨 입장에서 좀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파혼설까지 둘이 결혼식 전에는 불거지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파혼설. 한 방송을 통해서 결혼은 안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과거 발언이 공개됐는데 이는 이 촬영 시점과 방송 일정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났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두 사람이 또 함께한 장면이 일부 편집되면서 예고편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네. 파혼설이 제기되긴 했지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많은 축하받으면서 결혼식을 또 치렀지만 한때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 은가은 씨고 또 박현호 씨인데 두 사람이 또 오랜 무명의 서름도 떨쳐내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애틋한 러브스토리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롯 황제죠. 가수 태진아 씨의 수뇌부 얘기인데 오랜 시간 이 치매에 걸린 아내 이옥형 씨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최근에 간만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니까 치매가 이렇게 가다가 탁 끊겼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최근에 와서는 나보고 여보, 아빠. 내가 여보 소리 들으면서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끌어안고 울었어. 이 사람이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는 앱이구나. 네, 최근 SNS를 통해서 옥경이 아내 이옥형 씨의 치매 상태가 굉장히 호전됐다고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요 사진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예. 이 옥형 씨 얼굴이요. 태진아 씨랑 비슷해요. 남매 같아 보이기도 닮아 하고, 보여요. 네 부부는 이렇게 오래 살고 사랑하면 닮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태진아 씨가 이 5년간 간병하면서 아내 옥형 씨를 굉장히 걱정했고 본인도 못 알아보는 이런 모습에 속상해했었는데 네. 지금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금 치매 진행이 더뎌졌다.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들의 표현을 빌어도 네. 뭔가 진행이 멈춘 듯 더디어진 듯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고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반가운 소식을 알렸고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이제 전에 뭐 이제 다른 어떤 선배 가수 동료 가수 이렇게 네. 사망했을 때 그럴 때도 여보 송대관 형님이 갔어 네. 이렇게 영혼의 얘기했더니 단짝이었잖아요, 두 분이. 어머 어떡해 이거는 만약에 상황을 모르면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좋은 반응도 보여주면서 지금 태진아 씨가 아주 입이 아주 스마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야 뭐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무려 6년간입니다. 남편의 지극정성의 간병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드님이 이제 또 가수 이루시죠. 아들의 효심도 조명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애틋함을 아주 특별한 곳에 또 토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본인과 이루 씨가 이제 이제 AI 토크 이제 그런 검색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한 그 이제 AI야 인공지능과 대화한 내용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먼저 AI가 물어요. 너는 요즘에 무엇에 행복을 느끼니? 이제 했더니 사실 엄마가 아프시면서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최근에 얼굴색도 좋아지고 미소도 띄어지고 이런 게 너무 좋다 했더니 네. 이제 AI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작은 변화, 미소라든가 안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또 너도 대단해 보인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 이루 씨가 이제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또 조금 이렇게 호전되고 진행이 더뎌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속상한 얘기를 사실 아무한테나 다 털어놓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잠시 또 아들로서의 이루 씨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닌데 큰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네, 누리꾼들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태진아 씨를 향해서 응원의 말을 보냈습니다. 예. 두 사람의 모습 이야기에 참 뭉클하다. 태진아 씨 정말 사랑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두 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 바람대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게 건강이 유지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정치권 소식 때문에 요즘 많이 뜨겁죠. 네, 연예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방송인 현영 씨가 가수 김은국 씨에게 돌직구를 날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현영 씨 뭐 워낙 솔직하죠. 근데 본인이 하루 또 하루라고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있었고 예. 저녁에 이제 시사회, VIP 시사회라고 해서 주변의 지인들 이제 초대해서 그 영화를 상영을 하거든요. 여기에 김은국 씨가 왔는데 이 장소에서 이제 유튜버이기도 한 현영 씨가 본인의 채널 카메라를 켠 거예요. 예. 이제 오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어서 와 오빠 그러면서 오빠 요즘 뭐 해? 그랬더니 나는 뭐 정치에 뭐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현영 씨가 바로 아니 뭐라고? 왜 정치에 그딴 거 하지 마 이러면서 그냥 호랑나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대모사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후에 이 이제 해당 채널 영상에서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굉장히 그 부분만 또 오히려 삭제된 부분이 오히려 화제가 돼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평소에 워낙에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한 현영 씨인데 그걸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은국 씨 본인도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원래 김은국 씨가 보수 우파 쪽 이제 정치 성향 좀 자주 드러내고 목소리 자주 내기로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성향 뭐 즐겁게 보수임을 본인이 다 이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 왔고 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유세를 돕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에 이 계엄이 있고 그 후에 탄핵이 되고 했을 때 탄핵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성향을 다 드러냈었고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예. 이제 어떤 비속어를 섞어서 도저히 이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한 바가 있죠. 네, 지난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예인들이 또 적지가 않았습니다. 박진 아나운서 또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4일 대통령 파면 소식에 반응한 연예인들이 있었는데요. 예. 먼저 가수 이승환 씨입니다. 이승환 씨. 그간 이승환 씨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온 연예인 중 한 명으로 네. 꼽히는데요. 지난달 이 촛불문화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요. 지난 4일에는 이 파면 소식에 기뻐하는 듯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배우 이동욱 씨 또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아유, 이제야 봄이다. 겨울이 그간 길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탄핵 인용 직후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름이 같은 다른 연예인이 또 여기에 딴지 뭐 어떤 반대 의견을 내고 나섰다면서요? 네, 이 두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저격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바로 JK 김동욱 씨입니다. 이동욱 씨의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동욱 씨가 뭘 알겠냐. 같은 이름이라는 게 처음으로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이승환 씨에 대해서도 촛불문화제 무대에 선 것도 저격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이런 시국이 처음은 아니죠. 8년 전에도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연예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어떤 본인의 인기라든가 어떤 행사 참여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어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8년 전에는 뭐 아주 소수만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여러 연예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네. 이제 의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온 국민이 그 답을 기다릴 만큼 어떤 네. 정치인들의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가 적극적입니다. 조지 클루니도 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는데 물론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연예인에게도 있습니다만 연예인은 분명히 인플루언서로서 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의 사회적 파장을 좀 고려해서 자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열풍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배우 고소영 씨가 자녀 교육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학원 하나 안 보낸다는 게 이제 요지인데
이게 최근에 한가인 씨가 또 공개했던 자신의 자녀 사교육, 이른바 이제 라이딩 이야기, 이것과 좀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많은 이제 사교육에 힘쓰는 어머님들이 홍진경 씨의 또 개인 채널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고소영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나는 별로 학원 보내지 않는데요. 학원 보내봤더니 애들이 막 좀 딴 데로 새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는 보내는데 그 뒤에 나는 좀 쉬어야 되거나 운동해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냥 본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하루 14시간 라이딩을 했던 한가인 씨랑 또 비교가 되면서 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데 한가인 씨도 그 이후에 해명을 했었죠. 네. 방송 촬영상 유난히 라이딩이 많았던 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엄마들이 자기 자식 키우는 거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는 건데 뭐 맞다 틀리다 이야기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논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스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피부가 고와요?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날씬해요? 만약에 집을 샀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재테크를 했어요? 이런 게 좀 관심이 네. 컸는데 요새 이 어떤 여성 연예인들, 우리가 좋아했던 셀럽들이 아이 엄마들이 많이 됐고 이제 뭐 스포츠 교육을 시키든 영어 수학을 시키든 논술을 시키든 교육을 시키는 그 나이대로 팬과 함께 연예인도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런 네. 속에서 자꾸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저는 이게 좀 개인의 어떤 연예인 사생활 부분, 사생활 영역이 자꾸 드러나는 거. 여기에는 자녀 문제도 관련이 돼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답은 없는 이야기겠죠. 다만 너무 경쟁이 과열된 우리 사회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